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커뮤니티에 저희 질문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렸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 이미 완공된 집들이 있다면 방문 투어하며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계획은 있는데 해주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허락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블루님, 세종시 외에 다른 지역도 건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양평에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양평.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평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패시브하우스 건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패시브하우스인지 아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패시브하우스를 원하신다는 건 굉장히 단열이 잘 되고 따뜻한 집을 원한다는 건데 그 정도에 준하는 집을 저희가 목조주택에서는 충분히 짓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말캉님, 걸리버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궁금한 건 차마 없이 물 빠지는 구조가 궁금합니다. 지붕에서 물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아래로 내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목구조가 아닌 경량 스틸이나 경량 철골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가능하다면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경량 철골이나 경량 스틸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골조의 외벽이고 타이백을 쳐놓은 외벽이라고 볼게요. 지붕 각도가 있고 우럼통을 여기다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벽돌로 감싸는 거예요. 얘가 보이지 않도록. 다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벽돌 두꺼운 한 10cm 정도를 깨서 그 사이에 집어 넣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저희들만의 노하우와 문제점을 잡아내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해가 거듭되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기는 했죠.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 시공 방식이 궁금합니다. 바닥 난방이 궁금하여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해보니 1층은 반통 시공으로 습식 난방을 주로 하는 것 같고 2층은 바닥면이 목재인 합판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누수 문제로 방통을 안 치고 건식 난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걸리버하우스는 2층 바닥 난방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층 난방을 건식 난방으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목조주택이라 하더라도 엑셀 파이프를 깔아서 온수를 돌리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왜 건식 난방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판이라고 해서 보일러를 안 깔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점, 오히려 건식 난방을 하는 곳이 좀 약식으로 하는 시공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WW님, 걸리버에서 진행하는 설계는 건축주의 니즈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의뢰하는 것 대비 걸리버 설계의 장점은 어떤 것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는 시공사긴 하지만 설계를 잘하고 싶은 회사이긴 합니다. 설계를 잘 해야지만 좋은 공간이 나오고 좋은 집이 된다라는 어떤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만의 어떤 시공 노하우가 잘 녹여져 있는 저희만의 어떤 설계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로미님. 많은 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영상 속 모델하우스를 비롯해서 포트폴리오에 소개된 집들이 고급스러워 보여 좋지만 설계 자재 등을 어느 정도 밸류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어 평당 어느 정도 이하의 집은 지향하신다거나 특별히 자재 수급 이슈나 기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어느 정도 밸류를 정해놓는 건 마음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축주들 집을 좀 좋은 자재를 써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 맞지만 그게 최우선이 되진 않아요. 최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게 건축주가 건축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집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건축주가 되도록이면 좋은 자재를 경험하고 좋은 자재를 통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건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죠. 특별히 자재 수급 이슈나 기후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한 10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립니다. 이걸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설계 기간 3에서 6개월, 시공 기간 3에서 6개월 이 정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비용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니, 일괄 지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협의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10, 20, 30, 30, 10
10% 계약금, 착수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보통은 이제 5단계에 거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짓는다면 이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중에 혹시 신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예 오해 없었습니다. 네. 아주 필요하신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빵가루님, 저는 필로티에 관심이 많은데 목조도 필로티로 띄운 집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필로티라고 하는 건 기둥보 위에 건물이 올라가서 그 아래를 주차장의 형태나 창고 형태로 쓰이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저희 사례 중에도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목조주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스톤엣지라든가 몇 개 이제 시공사를 찾아보시면 목조도 필로티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로티는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 삼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민영님, 저희 건축주신데 목조주택에서 스탁팬티 시공과 엑스브레이싱 시공은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 시공인가요? 꼭 필수로 나와 있는 것은 도면에 표기가 됩니다. 근데 스탁팬티 시공과 엑스브레이싱 시공은 도면에 표기된 거를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공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에 엑스브레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구조상으로 협의하고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구조 계산서에 엑스브레이싱을 넣어라 아니면 설계도면에 스탁팬트를 시공해라 도면으로 나오는 거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필수 시공은 아니란 얘기인데, 스탁팬트라는 건 그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병에 물을 한가득 담아서 이거를 쏟으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콸콸 하고 걸리죠, 물이. 공기가 그만큼 채워주고 물이 빠져나가고 채워주고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없는데, PT병 위에 구멍을 뚫어준 상태에서 확 쏟으면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만큼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물의 흐름이 생기는데,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공기를 주입해 주는 게 스탁팬트의 역할이거든요. 물이 원활하게 빠진다면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고요. 원활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하긴 하죠, 스탁팬트는. 뭐 두 개 다 필수는 아니지만 저희는 스탁팬트는 보통 시공을 하고요. 엑스브레이싱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캡틴 큐님, 집터 부지 정리를 위한 절토부 사면 보강, 옹벽 시공 같은 토목 공사도 같이 진행 가능한지요? 토목을 같이 진행해 드리진 않고 있어요. 저희가 토목 공사 하는 동안에 저희 인력이 가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컨설팅을 하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지 봐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토목 도면에 의해서 지역 토목업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지하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건축과 연관성이 깊은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주병님, 언덕이 아닌 평지인 지형의 지하 공간, 즉 멀티룸 구성하면 평당가가 엄청 오르나요? 또는 주차 공간 안에 멀티룸을 설계한다면 그 공간도 전체적으로 건폐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는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건 요만큼이 저희 땅이라고 볼게요. 요만큼이 땅이라고 보면 이렇게 건물을 앉혀서 수평 투영 면적, 이 건물이 정확히 이 하늘 방향에서 비쳤을 때 투영되는 그림자의 면적, 근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건 처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마를 제외한 요 수평 투영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건폐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작은 자연 녹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활용하시면 좋고요. 평당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하 공사가 10평 이상이 되면 지상에 하시는 것보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10평 이하라면 오히려 평당가에서 지상에 짓는 것보다 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권주병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네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화장실 바닥의 경우 타일 줄눈을 시공을 하더라도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많이 돼서 타일을 안 깔고 에폭시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에폭시 처리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에폭시 시공 안 될 것 같은데요. 에폭시는 일단 너무 미끄럽고요. 내구성이 타일만큼 좋은 애가 아닙니다. 제가 화장실에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선택 같진 않습니다. 네. 테니스맨님, 징크 지붕의 빗물을 처마 끝
윗단부에 고래 모아서 건물의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에 배수, 우수관을 이용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건물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연히 최근에 배수관이 없는 건물이 보이기에 건축주님에게 여쭤봤더니 배수, 우수관이 벽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네요. 매립 시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세한 시공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누수의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누수의 위험 있습니다. 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안쪽에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수행하는 게 시공 방법이라고도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좀 까다로운 시공 방법에 의해서 시공을 잘못하면 하자 위험이 좀 더 있죠.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장점은 어쨌든 예뻐진다라는 거, 예뻐진다기보다 깔끔해진다라는 게 장점이 되고요.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 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바지는 거터와 수직 홈통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을 지붕에서 수평으로 받아서 수직 배관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여기에서 거의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수직 배관에서는. 근데 요 끝단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샌다거나 이런 현상들보다 이 윗부분에서 셉니다. 윗부분에서 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긴 지붕에서 한 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일일이 용접을 해서 스텐 용접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뭐 실리콘을 잘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용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희는 매립 시공에 약간 진심인 편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저희 밥그릇을 너무 많이 노출시켜야 되는데 오데이엘님 단독주택의 꿈을 가지고 목조주택 짓기 준비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뿐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요즘 건축 자재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힘드네요. 일부 건축가님들은 땅을 구하는 과정부터 건축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어떠신가요? 유튜브에서 공부할수록 시공 과정마다 듣는 게 많다 보니 건축주가 직접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가 창호 단열, 외장재 시공 세부적인 것까지 참견하면 기분 나쁘실까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는 때부터 건축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물론. 근데 건축가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선뜻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일 테고 나서주지 않을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 이러이러한 땅들이 있는데 어떤 땅이 더 좋은지 후보지를 정해놓고 저한테 그런 경우를 물어보시는 경우에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 땅을 가서 봐드리고 이 땅이 좋겠네요. 이거는 부동산이 하는 일이지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만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전국 어디나 고객이 원한다면 달려가고 있고요. 참견하신다는 건 무언가 지적하시는 걸 테고 그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궁금하신 거라면 질문을 하셔야죠.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건축주가 시공사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오해가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상황들을 저희가 잘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물어보시고 충분히 저희가 답변 드리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드리고 이런 과정도 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장님이 전무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가요? 외모는 사장님이 어려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전무님한테 좀 버릇없이 했나 봅니다. 저희 전무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너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 너무 좀 우리 전무님이 얼어있고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장난을 쳤더니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랑 전무님은 나이가 똑같습니다. 더 재밌는 건 생일마저 똑같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무슨 이렇게 서류를 같이 쓸 일이 있어 이게 쓰다 보니 주민번호 앞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한번 쳐다본 적이 있는데 근데 네 아무튼 나이가 동갑이라 제가 좀 서슴없이 대한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쓰신 글이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네. 바니님이 주신 글인데 짧지만 임팩트도 강한 이제 마지막 댓글인데 아무리 그래도 단가 저희 단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저희 단가는 좀 레인지가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것들은 이제 다른 평균적인 회사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좀 높은 단가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 좀 평단가의 레인지 폭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는 요즘에는 한 600만 원 초반대부터 좀 비싼 거는 한 900만 원 후반대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순수 건축비만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600만 원과 300만 원은 30평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단가로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단가의 레인지가 조금 더 넓은 편이라서 단가 기준보다는 이제 산출식의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쭉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좀 질문의 양이 많다 보니 제가 좀 짧게 답변을 드려서 내가 저런 답변을 들으려고 이렇게 글을 쓴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말을 한없이 길게 하려고 컨셉을 잡다 보면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짧게 한 것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셔서 좀 자세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말만 했네요, 앉아서. 네, 다음에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